모든 게 다 이상해요. 종이박스에 4개 어떻게 옮겼지? 빈집에 뭐 묻은 것도 아니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살해를 했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자른 거잖아요. 앞뒤 재지 않고 범행이 이루어지는. 울산 남구의 한 주택가, 일명 깨밭골이라고 불리는 야음동은 한창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허허벌판에 폐허가 된 집들만이 음산하게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한낮에도 인적이 드문 동네에 2019년 12월 밤 누군가 빈집의 철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서둘러 무언가를 내려놓더니 새벽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12월 28일 아침, 재개발 주택가를 돌던 한 사람이 1층 계단 밑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상자 4개를 발견했습니다. 계단 밑에 종이박스 4개가 놓여있는 거예요. 빈집에 누가 뭘 놓고 갈 일이 없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스를 열어봤죠. 상자를 여는 순간 썩은 내가 진동했고 상자 안에는 사람의 신체 일부가 보였습니다. 사체를 총 7부분으로 절단해서 4개의 박스에 나눠 담겨 있었는데 양팔과 우측 다리, 그리고 머리와 좌측 다리, 마지막으로 골반과 흉부가 각각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원한 관계가 있길래 범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7조각이나 내서 유기를 한 것일까? 분석 결과 사체 절단면엔 톱으로 잘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는 큰 비닐이 쌓여 있었는데 공장이나 혹은 집에서 종종 쓰는 대형 비닐이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이 일부 상자에 다른 물품들이 섞여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닐이나 장갑 등은 사체 절단 작업을 할 때 쓰였던 걸 함께 버린 걸로 추정이 되고 피해자가 입었던 걸로 보이는 옷가지가 가위에 잘린 채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됩니다. 범인이 상자를 빈집에 옮기다 누군가의 눈에 띄진 않았을까? 경찰은 유기지 주변을 탐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이라서 다 떠나고 몇몇 집밖에 없다 보니까 뭐 밤이 되면 조그만 소리도 다 들려요. 근데 그날 밤에 막 뒤적이고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무서워서 내다보지는 않았어요. 오랫동안 빈집으로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서 술을 먹거나 노숙자들이 잠을 자기도 했다는 사건 현장. 하지만 상자를 옮기는 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증거도 목격자도 없는 완전 범죄에 가까운 상황. 하지만 범인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피해자의 지문이었습니다. 사체에는 지문이 살아있었고 조회 결과 54살의 여성 정씨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씨의 신원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이미 그녀가 남편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됐다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12월 19일에 누굴 만나러 나간다고 했는데 다음날이 돼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요. 그래서 다음날인 20일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이렇게 죽어서 돌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소 사람들을 만나러 외출이 잦았다는 피해자 정씨. 그녀는 집을 나간 지 8일 만에 4개의 상자에 담긴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은 누굴까? 울산 깨밭골의 토막살인 사건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사건은 2019년의 사건입니다. 울산에서 말 그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언론에서 뭐 거의 다루질 않았습니다. 기사도 없고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아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드문 사건이고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막살인 사건은 크라임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보통 특징들이 있는데 이동의 용이성을 위해서 캐리어나 이런 걸 쓰거나 뭐 냄새 때문에 아이스박스를 쓰거나 그런 것도 아닌 종이박스, 종이상자 4개에 옮겨 담아서 한 곳에 또 놔뒀습니다. 이게 4개로 나눴다라는 것은 사실 여러 곳에 묻을 수도 있는 것이고 종이상자를 이거를 종이상자를 이용해서 4개를 나눴는데 한 곳에 뒀다라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기하는데 사실 좀 완전하지 못한 좀 부족한 계획성.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이상해요. 왜냐? 그럼 토막은 왜 낸 거예요? 아니 그냥 시체를 갖다 버리지. 한 곳에 그냥 둘 거면. 네. 네. 그리고 종이박스에 4개? 그 4개라고 하면 하나씩 하려고 하면 이게 그러면 한 번에 들기가 힘들었나?
그러면 어떻게 옮겼지? 차로? 근데 차로 가려고 하면은 아예 멀리 간다는 게 이제 아예 그 뭐 바닷가라 울산이니까 네. 아니면 뭐 다른 뭐 아주 야산이니까 이거는 그 유기자, 네. 그 유기 범행자의 시각에서 네. 그 재개발이 되고 있는 데가 사실 사람도 별로 안 오고 발견될 가능성이 적다고 짧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까. 인식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 분명히 이거는 초범일 가능성이 높다. 이 네. 부분은 명확하고 그럼 빈집에 놨다고 하면은 빈집에 뭐 묻은 것도 아니고 그럼 묻을 수가 없는 상황. 그런데 또 지문은 살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원이 밝혀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러면 이건 가족은 아니겠다. 만약에 가족이라고 하면은 신원은 없애죠. 밝혀지면 이렇게 되니까. 그럼 가족은 아닌데 이렇게 죽였는데 목을 졸라 죽였는데 또 토막을 내도 이렇게 흔히 말하는 장대호나 이런 정처럼 정유정이처럼 뭐 그냥 막 이것이 아니라 네. 유기의 편리성으로 그러니까 유기의 편리성은 있는데 잔혹성은 떨어지는 이런 사람은 누굴까? 이 범인이 물론 이거는 당연히 단독 범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수의 범죄자라고 하면 이렇게 처리하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런 상태에서 4개를 어떻게 가져왔는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다. 네, 이게 가장 의문입니다. 4개의 종이 상자, 캐리어, 그 여행 가방은 바퀴가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이용하죠. 이 이동을. 근데 4개면은 무게는 사람의 무게인데 이걸 들고 본인이 걷든지, 그럼 하나씩 옮겨야죠. 네, 아니면 이걸 차에 실어서 어쨌든 하나씩 뭐 갖다 놓든지. 수레를 이용하든. 네, 이게 이상해서. 그렇죠. 수레를 이용하려면 거기를 올 이유도 없는 거고. 네. 여기를 어떻게 접근했나가 제일 문제가 되겠죠. 차로 어떻게? 4개를 실어 오지 않는 이상 사실 뭐 아니면 집이 진짜 인근이어서 4개를 하나씩 뭐 날랐다. 이 정도 아니면은 이게 의미가 없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라면 범행의 계획성이라든가 조직성이 떨어지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왜 4개로 나눴을까? 그럴 거라면 하나로 그냥 해야지. 그 정유정 같은 경우는 상반신 하반신이잖아요. 네. 그런 형태라고 하면은 의미가 있죠. 캐리어니까. 네. 이건 캐리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고민이 돼야 된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상자 안에 이게 보통 안 그러는데 이게 토막을 낼 때 쓰는 물품을 같이 넣어놨어요. 이게 보통 이제 뭐 어떻게든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뭐 분산하든지 따로 버리든지 이러는데 그렇죠. 별도로 이거를, 놓거나. 네, 한 번에 넣어서 버렸다는 것도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발견되거나 그럴 수 있다? 아니면 그래도 별 뭐 의미가 없는 아니면 그런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별도의 그 사체와 범행 도구를 분리해서 버릴 생각을 못 하거나 네. 해도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의미가 없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그 범행에 대한 경험치가 낮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런 것을 써본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냥 다 버리듯이 한꺼번에 툭 털어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이게 식의 나의 어떤 공간에서 얘를 빨리 치워서 묶어서 그냥 그렇죠. 놔둬버리고 싶은 그런 심리. 형태의 네. 심리가 제일 분리 심리가 제일 큰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옷가지, 피해자가 입었던 옷가지 같은 것을 가위로 잘랐다. 이게 눈여겨볼 만한 이유가 성범죄 관련돼서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이게 옷이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공격 혹은 뭐 성범죄 중에 공격을 하면 사실 옷이 뭐 이미 탈이 돼 있기 때문에 옷을 가위로 잘랐다는 것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케 했고 그거를 토막을 내려다 보니까 옷을 잘라야 됐다. 뭐 이렇게 좀 보여서.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네. 옷을 입은 상태에서 살해를 했고 거기서 토막을 내기 위해서 옷을 벗기지 않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자른 거잖아요. 네. 동시에 한 거죠.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럴 생각을 없이 그냥 앞뒤 재지 않고 범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살인이 불시에 이루어졌다라는 건가요? 그런 거고 네. 또 유기도 불시에 네. 계획되지 않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사체 처리 방법부터 유기 장소까지 모든 것이 이상했던 사건. 일단 피해자 누군지 그리고 왜 살해당했는지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팀은 정 씨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금융거래 내역도 들여다봤지만 특별히 수상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카드가 다른 곳에서 사용된 흔적도 없었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흔적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전 관련 요소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 주변에 어떤 원한 관계가 있는지도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살해 동기가 있을 만한 특별한 사람이나 요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사라진 것도 없고 딱히 그녀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도 주변에서 찾을 수 없는 상황. 경찰은 CCTV 분석을 시작했고 사망 추정일 유기지 근처에 택시가 지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네가 재개발 구역인지라 CCTV가 많지는 않은데 12월 19일 밤 10시경에 택시가 몇 대 드나든 것을 확인했고 해당 택시들을 특정해서 어디서 누굴 태웠는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거주자가 많지 않은 깨밭골에 들어온 택시는 단 2대. 한 대는 추적할 수가 없었지만 나머지 한 대는 번호판을 확인해서 추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택시기사를 찾아냈습니다. 19일이었나 20일이었나 어떤 남자가 종이박스 2개를 트렁크에 실었어요. 그리고 야암동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건 기억납니다. 남구 다른 동이었고 한 15분 거리였어요. 기사가 증언한 종이 상자는 2개, 현장에서 발견된 종이 상자는 4개. 그 손님은 범인이 맞는 것일까? 맞다면 나머지 상자 2개는 어디로 간 걸까? 혹시 특정하지 못한 다른 택시를 이용해서 다시 빈집으로 온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조력자가 있어서 빈집으로 종이 상자를 나눠 가져온 걸까? 경찰은 다른 택시 한 대를 추적하는 한편 숨진 정 씨의 통신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피해자 정 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을 기점으로 한 달 사이로 유독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숨진 정 씨는 그 사람과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냈는데 해당 내용 중 사건의 단서가 될 만한 문자 메시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이 피해자의 사망 추정일 전날 우리 집으로 오라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게 확인됐습니다. 그는 누구고 왜 정 씨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것일까? 경찰은 정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상대방을 토막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보고 그의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네, 실종 전에 돈이 출금된 것도 없고 이후에도 어떤 출금 내역이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후에 뭐 이 피해자로부터 돈이 뽑힌 게 없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미 금전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뭐 금품을 노린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을 뭐 돈을 노려서 죽였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카드라든가 아니면 뭐 통장에서 빠져나갈 흔적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은 금품을 노린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하다못해 ATM에서 번호를 눌러보는 시도라도 보통 있는. 그렇죠. 그게 전혀 네. 없으니까. 네, 이 지금 CCTV를 확인했는데요. 이 지금 깨금골이라고 하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뭐 이동도 많이 없고, 특히 또 시간대도 그래서 택시가 2대만 찍혀 있었는데 특이한 게 이게 지금 저희가 종이 상자 4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탔어요. 상자도 실었어요. 근데 상자가 2개예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확인되지 않은 택시가 뭐 있을 수 있겠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박스 2개를 싣고 와서 내린 다음에 어떻게 갔을까요?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요. 아니죠. 그땐 걸어갔겠지. 택시는 타고 왔는데 갈 때는 걸어간다. 그렇죠. 무게 때문에요. 무게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교통수단이 없는 사람이거나 일단 자차가 없다. 자차가 없고 네. 거기로 와야 되는, 꼭 거기로 와야 되는 의미, 거기가 자기가 꼭 버려야 된다고 하는 어떤 안정감이라든가. 거기가 포인트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확인되지 않은 택시 한 대는 아마도 나머지 2개를 거기다 놓고, 왜냐면 15분밖에 안 걸리니까 네.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50대 여인입니다. 피해자가요. 금전 목적은 아닌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남편은 있어요. 네, 남편 있으시고요. 7개 말 그대로 이제 자른 부분은 이제 큰 구석구석을 자른 것 같아요. 네. 부위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범인과의 관계나 범죄 목적의 범주를 저희가 좀
나눈다. 그러면은 딱히 그 피해자에 대한 뭐 감정적인 부분 같은 거는 크게 높은 것 같지는 않고 네. 많이 훼손된 건 같지 않으니까 그렇고 유기하려고만 훼손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목을 졸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을 조른 거 자체가 그 깊은 형태의 감정적이 있는 건 아닌 그런 형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형태의 어떤 뭐 흉기가 동원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네. 계획성은 아닌 것 같고 우발성이라고 하면은 마구 찔렀겠는데 그거는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어는. 그러면은 이거는 계획성은 아닐 것 같다. 유기의 계획성이 있어도 범죄의 계획성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애매한 그 사이에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어쨌든 뭐 범죄가 불시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성적인 것도 명확하지 않고 분노도 이렇게 막 명확해서 막 공격해서 훼손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왜 그렇다면 이렇게 죽였는지가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어떤 성적인 행위가 있었을 것이고 그게 아무래도 사체로부터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라고 하면 목을 졸라서 그렇게 살해해서 그렇게 유기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그 자신의 성적인 공격의 행위를 이렇게 지우려고 했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까지 그 훼손을 더 많이 했거나 아니면은 뭔가 지우려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네. 이게 좀 용의자가 한 명이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사람이었고요. 지금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것까지가 확인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뭐 행적이 확인 안 됐고요. 이 사람의 용의점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건 있기 전에 급격하게 만남에 아니면 연락이 높아졌다. 그러면 제일 용의자가 되겠죠. 네.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까지 지나가는 사람이 뭐 이렇게 범행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도 네. 그건 그 다른 형태가 될 테니까 아주 유력한 용의자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네, 관계성도 앞서서 이제 한 달 정도 안 관계성 정도의 사이라는 그거 것도 애매하죠. 네. 이걸 뭐 친하다고 볼 수도 없고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을 한 달 알았는데 그때 뭐 급격하게 내연 관계로 됐다. 그러기에는 너무 나이가 50대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평소에 이 돌아가신 분의 어떤 행동 양태를 봐야 되겠지만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지문도 살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관계성이 그렇게 가깝진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예. 이 한 달이라는 게 알긴 알지만 아주 깊이 이 사람- 아는 건 네. 아닌. 피해자를 추적한다고 해서 나를 특정할 수는 없는 정도의 뭐그 관계성이라서 정도겠죠. 예. 네. 자, 여전히 안길 속에 쌓인 사건 일단 용의자는 특정됐습니다.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여성 정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7부분으로 나눠 유기한 용의자. 어떤 사람일까? 체격이 좋거나 전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경찰이 찾아간 곳엔 70대 노인뿐이었습니다. 휴대번호 확인을 통해서 신원 확인한 결과 상대방은 70대 고령의 노인이었고 전과도 가벼운 벌금형 외엔 특별한 전력도 없었습니다. 용의자는 70대 조 씨. 이 노인이 피해자 정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일까? 조 씨는 자신이 정 여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 맞다고 했습니다. 한 달 전이었죠. 2019년 11월 초순경에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정 여사가 대순 줄리고 포기 활동을 하러 우리 집에 왔어요. 그때부터 문자랑 전화를 주고받은 건 맞습니다. 우연히 정 여인의 방문을 받고 이후 친분을 쌓았다는 조 씨. 처음 본 여성과 갑자기 이런 빈번한 연락과 친분을 쌓는 게 가능할까? 이웃들은 노인 조 씨를 두고 은둔형 외톨이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도 없는 것 같고 직업도 모르겠어요. 평소 이웃이랑 교류도 거의 없었고 눈에 잘 안 띄던 분이셨어요. 그렇다면 숨진 정 씨는 조 씨를 왜 계속 찾아왔던 걸까? 아무리 포교 활동이라고 해도 그 둘의 전화통화나 문자 교류는 꽤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종교적인 이유였어요. 정 여사는 저에게 대순주리교를 권했고 저 역시도 영적으로 맞는 듯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고요. 실제로 조 씨가 기도비 혹은 제사비 등으로 숨진 정 여인에게 금액을 보낸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사망 추정일인 12월 19일 노인은 왜 정 씨를 본인 집으로 오라고 했던 걸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정 여사가 강원도로 기도를 하러 간다고 해서 경비에 보태주려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뭐
문제라도 있나요? 사망 추정일인 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31분경 숨진 정여인은 조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경비를 주기 위해 은행을 찾아 집을 나섰다고 진술한 조 씨. 경찰 조사 결과 실제로 조 씨가 정오경 집 근처 은행에서 현금 100만 원을 출금하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됐습니다. 모든 것이 조 씨의 진술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심시간 이후로 조 씨 집 인근 어떤 CCTV에도 정여인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 씨 현관문을 찍고 있는 장면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고 나오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 경찰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조 씨 집안에 혈흔 반응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뭔가 토막살인 사건은 뭐 몸이 크거나 덩치가 있거나 아니면 좀 뭐 3, 40대 남성을 생각하는데 갔더니 70대 노인이었다라는 게 일단 좀 특이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체격이 좋고 전과가 있는 그러면 이렇게 하진 않겠죠. 거꾸로. 네. 전과가 있다는 건 범죄를 잘한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봐온 거는 너무 허술하잖아요. 네. 금방 노출되고 만약에 체격이 좋다고 하면은 그냥 캐리어 하나에 넣고 네. 그냥 어떻게 처리했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처음 이 70대 노인이라고 제가 만약 담당 경찰이라고 이 사람이 범인이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번 왔다 갔다. 상자를 2번씩 날랐던. 그렇죠. 그러면 그건 가능하죠. 네. 만약에 이 50대 여인이 뭐 무게가 많이 나가봤자 얼마나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갔던 형사들은 감이 확 왔을 거예요. 네. 종교 활동에 지원금을 이 조 씨가 꾸준히 줬다라고 합니다. 조 씨의 인간관계에는 주변에서 이제 은둔형 외톨이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오다니는 사람이 없었는데 근데 갑자기 요거는- 생겼어요. 요거는 좀 그래요. 온전 외톨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독거노인이죠. 그게 맞는 거예요. 특별한 친분 관계가 없는 예. 독거노인. 여기서 위험성은 이 돌아가신 분의 종교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포교 방식이 방문 포교 방식이잖아요. 네. 그건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음. 만약에 이 어떤 혼자 사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방문 포교라고 하면 그건 사실 가해자 피해자의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금전 관계가 붙었잖아요. 뭐 네. 제사비든 기도비든 이게 100만 원씩 나가면은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뭐 한두 번이면 몇백만 원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 돌아가신 분의 포교 방식은 사실 이것은 안전한 건 아니에요. 네. 이게 말 그대로 어떤 관계성이 많지 않으신 노인분이 갑자기 관계성이 생겼는데 이분 입장에선 젊은 여자가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혹시나 그렇죠. 예. 집착이나 스토킹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 변질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우려도 그런 있어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네. 이제 물론 이걸 뭐 가해자 탓을 피해자 탓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범죄적으로는 위험한 부분이었을 수 있다.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왜냐면 이 은행 CCTV에 이 조씨 그 용의자가 돈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갖다 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주는 모습이 좀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동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지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뭐 제사비든 어쨌든 뭐든 돈이 오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은 사실은 위험한 부분이 있죠. 돈 자체가 왔다 돈 갔다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네. 것은 결국은 다음에도 돈 자체로 또 비슷한 만남이라는 거잖아요. 네. 종교적 만남이 뭐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결과가 어쨌든 간에 이거는 갈등 좀- 요소가 될 수가 있다. 그럼요. 이건 위험하죠. 네. 사실 이런 부분도 애매합니다. CCTV가 사실 이제 뭐 집 정문을 다 이렇게 다 찍고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골목 CCTV이기 때문에 그 주변까지 간 건 알겠는데 주변에 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안 보이니까 이런 부분 가지고 확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찍은 없죠. 안 되죠. 그렇지만은 영장을 받을 수는 있죠. 말하자면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들어간 건 맞다. 본인이 얘기하니까. 근데 나와서 주변을 보니까 그런 생활 반응이 없다.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영장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누미롤이 진행 가능하다. 그렇죠. 진행된 거죠. 네. 경찰은 조 씨의 집에서 누미롤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조 씨 집에서 누미롤 테스트를 시작하자 욕실에서 혈흔 반응이 나왔습니다. 혈액을 채취해 DNA 검사에 맡기는 한편 이를 증거로 내밀자
조 씨는 순순히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우발적인 행동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정 여사를 만난 후에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종교활동을 핑계로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고 뭐 기도비나 제사비 명목으로 돈도 주고 옷도 주고 그러면서 호감을 얻으려고 했죠. 근데 참 그까지 마음을 안 주더라고요. 조 씨는 피해자 정 씨가 어느새부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기도비 명목 등으로 이미 수백만 원을 줬고 연락도 자주 하고 가까워져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거부당하는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이에 점점 불만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그날도 정 여인을 만나 기도비를 지급하려고 했던 조 씨. 하지만 정 씨의 한마디에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경비를 200만 원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 가서 100만 원만 찾아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왜 100만 원만 주냐. 나머지 100만 원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달라 이러는 겁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이건 꽃뱀이나 하는 짓이잖아요. 화가 난 조 씨는 이미 건넨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정 씨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서로 몸싸움을 했고 격분한 조 씨는 한 손으로 정 여인의 팔을 잡고 한 손으로는 정 여인의 목 부위를 힘껏 움켜잡고 벽 쪽으로 밀어 숨지게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다음날 저녁 무렵 자신의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던 재개발 지역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있던 쇠톱과 실톱 그리고 큰 비닐봉지, 장갑 등을 준비한 다음 사체를 7토막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이상자 2개를 들고 택시를 타고 깨밭골에 가서 계단 밑에 유기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와 나머지 종이상자를 들고 택시를 타서 사체를 유기했다는 조 씨. 정말로 돈을 더 달라는 말에 격분해서 살해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그는 법정에서 자신은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심신에 장애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월남전에 참전해서 이 머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2000년경에는 그 원인 모를 뇌경색증 진단을 받아서 2010년부터 치료받고 있습니다. 심신이 정말 편하지가 않아요. 그의 주장대로 그는 베트남전에 참전했었고 뇌경색증을 진단받은 후 치료를 받은 진료 기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적인 병력은 없었습니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닌 걸로 분석됩니다. 조 씨가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팩트랑 그다음에 이 일방적인 주장이 좀 섞여 있어서. 그러니까 돈을 준 건 맞아요. 네. 그리고 돈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런데 나머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성적으로 무엇인가를 강제로 하려고 했으면 뭐 수면제나 약을 먹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70대 노인이라서 그런 그래서. 부분에서 생각을 못 했을 수도 그러니까 문제적으로. 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 이 사람이 정신과 월남전에 네. 참전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군인이었었고 그러면 사회생활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이제 강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방법을 생각했을 계획적으로 것이다. 했다고 하면은 네. 방법을 썼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70대고 네. 이 여성은 50대니까. 네. 근데 그게 좀 걸리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이 사람은 심신에 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네.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성적으로 강제라든가 뭐 이런 뭘 했으면은 방법을 생각해냈을 작정했었으면 했다.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네. 이 사람의 말이 비논리적인 사건 정황은 아니다. 아니다. 네. 아닌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피해자가 내가 100만 원 줬는데 100만 원을 더 달랬는데 그 달래는 방식이 야 신용카드 이거 있잖아 이런 식이면 와 얘 나를 호구로 삼는다 이런 느낌을 나는 좋은 들었겠죠. 감정으로 지금 해주고 네.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네. 좋은 감정도 그러는 건 뭐냐면 네. 사실 이 돌아가신 분이 결혼도 했고 남편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종교적인 거 이게 좀 섞여 있는 거죠. 네. 이 70대 노인이 돈을 주는 거는 성적인 걸 성관계를 요구하는 이런 형태인 건데 이 여성은 그것은 무시했는지 같이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몸싸움을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몸싸움을 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목을 조를 수가 있느냐? 조를 수 있죠. 네. 사실 근데 이 조 씨 같은 경우 가해자는 참전 군인이니까 네. 상당히 그럴 수 있죠. 이건 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관계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 조 씨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스럽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자분께서 이 할아버지가 나한테 약간 좀 그런 감정을 품고 주고 있는 걸 알지만 애써 무시하면서 나는 나의 이득을 그렇죠. 약간 예. 취해왔던 부분이 있었을 수 있다 정도. 그런 감정 때문에 벌어졌는데 오히려 이 돌아가신 분이 이 분의 이 가해자의 배경을 몰랐을 수 있어요. 참전 군인이고 그 자신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뭘 느꼈을 수 있어요. 네. 그냥 힘없는 노인일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큰 착각이죠. 하루 뒤에 6일을 생각을 했다. 하루 지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6위 자체에는 감정이 안 들어가는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탁탁탁 자르고 근데 감정은 안 들어갔는데 그렇게 계획적이도 않아요. 네. 뭔가 뭘 이렇게 딱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뭘 보고 뭐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막 2019년이면은 뭐 인터넷도 있고 뭐 그런 또 하다못해 TV도 있는데 지문을 없앨 생각도 안 하고 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그것도 택시로 옮겼어. 네. 하다못해 렌터카를 해갖고 한 것도 아니야. 네. 그럼 이 사람은 진짜 뭔가 범죄를 뭐 치밀하게 뭐 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심신미약 주장은 이제 머리 총상, 그다음에 뇌경색증 그런 관련.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뇌경색이 있다 해도 죽일 때 네. 범행할 때 그때는 뭐 심신미약이 아니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죠. 사실 총상을 입고 이후에 뭐 환청을 듣는다든지 이러면은 사실 조금 참작할 여지가 있지만 이건 그런- 뇌경색은 네. 그냥 혈관이 막히는 거니까 네. 그건 그거하고 관련이 없죠. 그렇다면 재판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결문 내용을 좀 보면요.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때로부터 만 하루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사체를 7개의 부위로 토막내었고 이를 비닐로 둘러싼 후 박스에 나누어 담아 인적이 드문 재개발 예정 주택가에 유기하였는 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행태를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는 등으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사체를 손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차분하고도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탓하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실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족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사이로부터 사실상 고립된 상태로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처지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지 여지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재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형과 같이 형을 확정한다라고 하면서 1심에서 25년형이 나왔는데요. 이후 이게 확정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가지 좀 얘기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나서 차분한 상태에서 나눈 것이 그러니까 가중 요소죠. 네, 손괴라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범인의 시점으로서는 공격하기 위한 훼손이 아니지만 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체를 이렇게 다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하는 거니까. 네, 이게 판사의 법률가의 입장과 범죄 심리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 다른 거죠. 네, 살해하고 바로 훼손한 것은 잔혹하고 계획적이지 않은 거냐? 아니 그것도 계획적이죠. 좀 죽인 다음에 바로 훼손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재판부도 인정했듯이 유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근데 그 다음에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시신을 갖다 그냥 유기하는 게 맞다. 근데 자신을 은폐하기 위해서 훼손을 했다. 그게 꼭 잔인한 거냐? 뭐 당연히 토막을 냈으니까 잔인하죠. 근데 그 잔인함은 앞서 연결된 잔인함과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그 재판관들도 좀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둘 다 이건 잔혹한 범인입니다. 근데 네. 형량을 정할 때는 엄격히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피해자 탓을 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부분은 그래요. 실제로 이 돌아가신 분이 그런 거를 모르잖아요. 네, 여부 예, 진실 여부를 그렇죠. 모르죠. 돈을 진짜 그러면은
판결의 중심점을 엄격히 물적 증거에 놓고 그걸 기반으로 하되 당연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다음에 이제 피해자 탓하는 부분이 그것이 이 사람의 평소의 말버릇인지 아니면 삶의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넣어줬다고 하면 이건 평소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 탓하는 반사회성이 있어 라고 하면 이게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때는 그렇지 않은데 이것만 그랬다고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네. 뭐 사건이 여러모로 좀 찜찜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좀 이건. 있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말 그대로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도가 거의 안 됐습니다. 이게 코로나 19년의 12월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네. 그러니까 이게 막 하면서 코로나가 막 터졌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또 거예요. 특히나 이 동네 주민이 나중에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동네에 사람도 적었지만 이 동네 주민들이 경제적 여유가 굉장히 없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질 정도의 그런 여유로운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좀 안타까운 뭐 그런 이야기도 좀 있고요. 네. 억울하게 살해에 당해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정여인 평온하시기를 좀 빌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